안녕하십니까, 김단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에 주목해야 되는 자산군 그리고 올웨더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AS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와디즈와 푸풋 아카데미와 콜라보로 해서 자산 배분과 데이터로 바라보는 2020 투자 지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다행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오프라인 강의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던 곳은 교보타워예요.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교보타워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거의 18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존경하는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김성일 님이라고 제가 자산 배분을 배우기도 했던 저희 선생님입니다. 네, 김성일 님이 또 연금저축 그 IRP 계좌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고요. 홍춘욱 박사님과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홍춘욱 박사님도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예전에도 들었었는데 제가 감히 정말 영광스럽게도 한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 유익했던 강의였던 것 같고요. 저도 제 강의 사진 대략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센스 있게 영상을 찍어서 브이로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강의 준비하느라고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어려운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집중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도 정말 많았고 제가 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하려고 제가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웨더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의 시간에 질문 받았던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올웨더 배분 비율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원화 기준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웨더 자산 배분 비율이 왜 그렇게 되냐? 자, 자산 배분 비율 이렇게 되죠. 기본적인 출발점은 토니 로빈스 비율에서 오긴 했어요. 주식 30%, 채권 55%, 원자재, 금 15%인데요. 저는 약간 주식의 비중을 올리고 채권의 비중을 살짝 줄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주식이란 자산군 자체가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리스크 프레이티 전략은 주식과 채권의 리스크를 맞추는 거거든요. 주식이란 자산군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채권이란 자산군은 물론 듀레이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입니다.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인 거를 브릿지워터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만드는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장기채를 쓰는 겁니다. 장기채를 좀 쓰면 그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인 채권들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니까요. 그런데 ETF 상품으로 나온 것들이 주식만큼의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주식만큼의 리스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만큼의 장기적인 리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게 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높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윌리엄 번스타인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주식의 비중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채권의 비중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원자재의 비중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면 큰 문제가 되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율을 막 이제 택티컬하게 바꾸는 것들, 주식을 갑자기 0을 만들어 채권을 100을 만들어 막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비율이 바뀌는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니고 일정 비율을 그냥 맞춰서 쭉 가져가는 전략이라면 어떤 비율이 돼도 장기적인 수익률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계속 어떤 비율이 좋은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연도별 수익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달러화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원화 기준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원화 기준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원화 기준은 1996년부터 돌렸는데요. 왜 1996년부터냐? 96년 이전에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 이전으로 더 가면 환율 때문에 왜곡이 너무 심해요. 96년부터 백테스트를 돌리면 대략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IMF 때 수익률이 거의 100%가 나와요. 예, 이게 진짜 어이가 없죠. 왜냐면 환율이 2배 치솟았기 때문에 거의 100% 전 세계 자산시장에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수익이 나요. 네, 이게 왜냐면 원화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무조건 좋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반대 상황도 벌어졌었기 때문이에요. 2009년에 코스피가 거의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해외에 투자했고 원화의 가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급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09년에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해피한데 왜냐하면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아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한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수익률이 아주 높은데 제 수익률은 안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의 장점도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더 올라가니까. 홍 박사님 강의를 보신 분들, 홍 박사님 강의 결론이 보면 달러를 갖고 있다가 경제 위기가 되면 달러의 가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경매를 통해서 한번 부동산을 취득해 보면 흑수저에게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예금으로 하지 말고 달러 올레도로 하세요. 다만 1998년이나 2009년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